요즘 투자라는 책을 썼고요. 지금 이제 주식 관련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똔누라고 합니다. 네. 똔누라는 뜻이 뭐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바꿨는데요. 네. 이제 돈을 누리다 뭐 이런 표현을 바꿨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 네. 깊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황금 알은 낳는 거위 이런 느낌으로 돈을 누다라는 생각. 잘 바꾸신 거예요. 요즘 좀 주식시장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요. 그냥 ETF 결국은 S&P 500 시장 전체를 그냥 보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미디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과거의 통계를 좀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투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쟁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전쟁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S&P 500 위주로 그럼 ETF 투자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저도 처음 샀던 주식이 제가 LG 디스플레이였는데 처음에는 한국 주식으로 시작했고요. 네. 그랬다가 ETF 투자가 맞구나 해서 ETF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저도 조급함 때문에 개별 주식 그다음 단타 트레이딩까지 겪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네. 결국에는 안 되겠다 하신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공부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투자 기간이 얼마나 되신 거죠? 7년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쯤부터 이렇게 좀 ETF 투자로 변신을 하신 거예요? 처음 느꼈던 거는 워렌 버핏 책을 제가 처음 접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제가 와닿았던 게 일반인들도 그냥 인덱스 펀드를 꾸준히 사면 합리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제가 이 말에 꽂혀가지고 ETF 투자가 맞구나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월 적립식으로 네. 계속 사가는 건가요? 네. 사실 처음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매월 사는 게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그 하락폭을 기준으로 좀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네. 그 하락폭의 그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 결국은 통계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1928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를 보면요. 전고점 최대 하락폭이 마이너스 16.3%예요. 저는 그게 하락폭의 기준점을 삼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올랐는데 저번 주까지만 해도 11.9%가 떨어졌더라고요. 전고점에서. 그럼 저는 괜찮은 수준이다 생각하고 조금 더 매수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하락폭이 어떤 게 16.3%라고 하신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했잖아요. 그렇다가 지금 이제 전쟁 영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고점 대비 현재 자리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그걸 기준으로 저는 투자를 해요. 그럼 전고점 대비 네. 16.3%밖에 안 떨어졌어요? 네,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네, 엄청 많이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 16.3% 정도. 그래서 네. 그 언저리면 이제 매수를 해간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한 11%니까 네. 이 정도면은 괜찮다. 뭐 한 네. 5%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실제로 네. 수익률이 지금까지 괜찮았나요? 10에서 한 15% 계속해서 꾸준히 연 수익률은 나오고요. 근데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저는 확실히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면은 정말 쉽거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 사실 이 주식이 확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확률의 영역인 거잖아요. 어떤 개별 주식도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주식시장 전체 시장을 봤을 때도 확률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사는 건데 이렇게 낙폭이 좀 커졌을 때 조금 더 과감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네. 그러면 네. 이게 되게 전 또 이렇게 그 매수를 하시는 분이 처음 접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까지 한 수백 명 그래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신기해서 네. 좀 이제 더 여쭤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원사이드로 상승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빠져도 뭐 2% 3%.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는 매수를 안 하는 건가요? 그때는 이제 되게 소극적으로 했어요. 제가 코로나 닥쳤을 때 이제 마이너스 33% 떨어졌거든요. 그때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그냥 월 100만 원, 150만 원 좀 일정하게 조금씩 샀어요. 네. 오히려 강세장에는 전 조금 소극적으로 나가고요.
좀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됐을 땐 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월 한 100에서 150은 한 고정으로 네. 좀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사적 통계 네. 마이너스 16.3에 근접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더 많이 들어가는지. 아, 금액적으로요? 네. 뭐 150, 아까 100에서 150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 가이드라인까지 좀 주시면 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는데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꼭 비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주식이 60%, 그 다음에 항상 투자할 수 있는 그 현금이 40%. 그런 다음에 기회가 왔다 생각되면 이 비율을 좀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7대 3에서 8대 2 이런 네. 식으로. 제가 현금을 꼭 유지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떨어질 때 현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커요. 그래서 항상 그 비율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이제 금액이 다르니까 정답은 없는데 이번에 제가 1,300만 원을 추가 매수했거든요. 이번에 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네. 제 금액 대비 한 10% 더 추가를 한 거죠. 원래 투자했던 것보다.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이 기준을 잡아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내 금액, 내 투자 금액을 보고 비중을 나눠서. 아, 그러면 계속 현금을 네. 한 20%에서 40%는 항상 유지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독특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네. 정말 단순하게. 그거 엄청 심플하네요. 네, 엄청 심플하게 주식시장 전체를 사는 거죠. 정말 고수분들은 사실 보석 같은 주식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전체를 그냥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별 종목을 사지 않고 그냥 S&P 500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네네네. 와,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연복리 수익률을 기대로 이렇게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한 10에서 15%? 네. 그 정도 기대하고? 사실 더 나와요. 사실 더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마다 좀 다르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덜 나오고. 근데 10%는 나왔죠. 그때 코로나 때 수익률이 워낙 좋아가지고.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안 팔아요? 안 팝니다. 절대. 아, 그래요? 네, 절대 안 팔고. 야, 네. 이건 이제 저는 그 기준이 그게 있어요. 파는 기준은 세금을 덜 낼 때. 이건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배우자 증여 통해서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미국 직투는. 그 기회로 만약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면 팔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계속 모아갑니다. 네. 그렇구나. 진짜 S&P 500이면은 네. 다른 거 살 필요도 없잖아요. 다른 기업을 고를 필요도 없고. 네.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요즘에 네. 조금 이렇게 또 흥행하는 ETF 중에 하나가 네. 뭐 나스닥 100 네.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이렇게 섹터별로 접근하는 ETF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투자 안 하세요? 근데 걔네들도 다 S&P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는데 네. 뭔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섹터가 잘 나갈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고려 안 하세요? 사실 그게 그만큼 변동성이 커서 이번에 S&P가 12% 정도 떨어질 때 나스닥이 거의 20%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걸 견딜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견디기가. 네. 저번에 저한테 이제 구독자분들이 가끔 레버리지 안 하냐, 뭐 2배, 3배 종목에는 투자 안 하냐 하는데 그건 이제 견딜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 떨어졌는데 3배 레버리지는 맞아요. 30%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못 견뎌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나스닥 100이 20% 떨어졌어요. 네. 그럼 거기서 더 오히려 추가금을 넣으면 네. 나중에 만약에 더 급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네, 맞아요. 문제는 이제 그 기간을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못 견딥니다. 저도 백테스팅을 해보면 당연히 나스닥에 넣는 게 결과적으로는 좋았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못 견디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견디지 못하는 것과 네. 또 뭐 스트레스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냥 보험이라 생각하고 네. S&P 500을 그냥 사는 건가요? 네네. 그냥 미국 사람들은 이제 연금처럼 401k 제도로 주식에 투자하잖아요. 그거랑 그냥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심리적으로 네. 안정되고 계속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네.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그 투자를 하실 때 네. 그 S&P 500을 사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 네. 그 기타형 네. 그렇게 해서 연금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사는 방식이 하나 있고 네. 뭐 타이거 나스닥 100인가요? 뭐 그런 네네. 거랑 또 이제 미국에 직접 사는 방법 있잖아요. 네. 둘 중에 또 선호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반반 하거든요. 아, 반반하세요? 네. 왜냐하면 연금 저축 펀드만의 장점이 있고 또 미국 직투만의 장점이 있어요. 사실 계산을 해서 뭐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사람마다 투자 금액이 다르고 또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직투를 할 경우에는 양도세 때문에 또 좀 리스크가 있는 거고 연금저축 펀드는 나중에 또 종합소득세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기준을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잡기 때문에 미국 직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6억까지 이제 증여세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미국 직투는 6억 정도를 저는 맥시멈으로 잡고 반반으로 투자합니다. 나중에 이 정도 투자하면 6억이 되겠구나. 뭐 이런 기준점을 삼아서 연금저축 절반, 미국 직투 절반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진짜 그 워런 버핏의 그 마지막 그 유언장 그렇게 쓰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 옆에 계시네요. 그게 또 이게 저 혼자 또 투자했으면 이게 힘들었는데 이게 또 구독자분들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더 이쪽으로 더 전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좀 편견일 수 있지만 젊은 날에 이렇게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렵죠. 저도 잃고 나서 다시 돌아온 케이스예요. 그렇게 원래는 ETF 투자 하다가 이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수익률도 너무 조금 나고 다른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데 그래서 단타 트레이딩에 빠졌는데 제가 하루아침에 600만 원을 잃었어요. 손절했어요? 네. 그 선물 거래. 그때 제가 나름대로 고수라는 분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그 책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어떻게 구해서 전화까지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큰일 날 사람이라고 저보고. 근데도 제가 말을 안 듣고 계속 선물 트레이딩 하다가 하루 만에 600만 원을 잃었죠. 그때에서 깨달았어요.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ETF 투자로 복귀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ETF 투자로 복귀해서 지금 한 어느 정도 지속해 오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1년 그렇게 하다가 2년 정도 방황을 했어요. 그러고 지금은 4년, 5년 정도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책에 보니까 월 수입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대의 자산 2억 원을 달성하셨고 내 집 마련에도 성공하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내 집 마련은 뭐 청약으로 되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그건 사실 제가 부동산은 전혀 모르는데 그냥 돈을 열심히 모으다 보니까 길 가다가 그냥 평소에 제가 잘 놀러 가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앞에 분양한다고 해서 투룸짜리 오피스텔 그냥 받았어요. 근데 그때 안 받았으면 집 못 살 뻔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예.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 또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월 수입 30에서 20대에 자산 2억 원이 달성하신 게 그 주식 투자가 상당 부분 기여를 하게 된 거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투자법을 좀 바뀐 게 또 기여를 한 거고. 그렇군요. 와, 그러니까 20대에 이렇게 해도 이게 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게 좀 지루해 보이지만 이 길이 확률적으로 성공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주식 투자로 슈퍼개미 분들 되게 많잖아요.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문제는 내가 그분들처럼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보면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똑똑한 선생님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다음 내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선생님이 더 좋은 선생님인 거잖아요. 저는 이런 개별 주식 분석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ETF 투자, 이 인덱스 투자가 일반 우리가 먹는 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개별 주식 투자 같은 거는 가끔 우리 장어 사 먹듯이 특식. 우리가 주식을 먼저 먹고 가끔 특식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 주식이 이런 지수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선행되고 나중에 개별 주식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그 S&P 500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유튜브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컨텐츠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그럼 저도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른 이제 주식 채널들 보면 할 게 많죠. 그러니까요. 뭐 분석하고 테슬라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게 또 아니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채널이 좀 크고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개별 종목도 좀 들어가야 되고 뭐 거시경제 이런 것도 좀 다뤄야 되고 뭐 이렇게 전쟁 상태도 좀 다루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안 다루면 이게 이슈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너무 심심할 수 있잖아요. 딜레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좀 다른 방면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이럴 때는 S&P가 이랬다. 과거에 이랬다. 근데 이런
전쟁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다루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지수 투자하고 시간 아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더 좋다. 저는 약간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연복리가 15%가 나온다고 하면 네. 대략 한 4, 5년이면 자산이 2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상당한 거기는 한데 네. 근데 이게 또 한 가지가 이게 투자를 하려면 네. S&P 500을 늘려면 그걸 네. 팔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나와야 되고 네. 생활비도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돈을 버는 방법은 네. 투자는 계속 그냥 모아가는 거고 네. 본업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저 지금 회사 다니고 있고 회사도 다니고 있고 사업도 하나 하고 있어요. 사업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요식업 사업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네, 지금 일반 직장인입니다. 네. 그러면 그 본업을 되게 소중히 여기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투자를 병행하려고 하면. 네,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그 혹시 근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현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 어떻게 보면 또 이게 S&P 투자가 조금 그때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걸 연구해요. 내가 더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투자하는 시간을 좀 아껴서 나중에 저도 제 사업을 하고 싶은 게 꿈이라서 그런 쪽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막 진짜로 특별하게 막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한 번 더 뭐 지수가 폭락하면 어쩌냐. 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지금 현금이 좀 있는데 너무 빨리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을 특별히 뭐 고민할 게 없겠네요. 그렇죠. 기준점만 삼으면 그게 물론 정답이 될 수는 없는데 확률적으로 더 떨어지긴 힘드니까 더 떨어지면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네. 보통 이제 S&P 500이 연평균 수익률이 10%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러면 꾸준히 10%가 나오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거의 100년, 200년 동안의 평균이 연평균 10%지 엄청 변동성이 심했어요. 떨어지기도 엄청 떨어지고 높아지기도 엄청 높아지고. 근데 우리가 꼭 집중해야 될 게 그 수익의 70% 그러니까 변동성의 70%는 플러스 수익률이었고요. 10%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 때 저 정신 차리고 두려움을 조금 이겨내고 투자를 하면 10%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네. 지금 딱 한 분이 생각났는데요. 한 증권사의 부장님이 오셨었어요. 한 네. 두세 달 전쯤에. 근데 그분도 투자를 자기의 전 종목이 S&P 500이에요. 오, 정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네. 얼굴을 가리고 결국 하셨거든요. 근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네. 증권사에서는 네. 다양한 물품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들은 S&P 500을 갖고 네. 계속해서 비중을 실어가는 거. 왜냐면 개별 종목을 사도 불안하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나중에 이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일 때는 실을 수 있어도 네. 이게 억이 넘어가는 순간 불안해서 못 싣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뭐 삼성전자나 뭐 애플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네네.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S&P 500은 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안에 있는 종목들도 종목이 교체가 되니까. 네. 그리고 뭐 팔 생각이 없어요. 그분도 증여예요. 그래요? 비슷해요. 계속 그냥 늘 수 있는 거죠. 네, 계속 늘 수 있죠. 높으나 낮으나. 네. 근데 이제 이게 소형주나 막 이런 거면 무서운 거죠. 그렇죠. 계속 또 어느 순간 이게 확인을 해야 되고. 네. 또 굉장히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또 그 투자법을 깨달으셔가지고. 네. 대단하신 것 같네요. 책을 많이 읽어서 또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좀 이제 투자의 구루들, 뭐 존 보글이나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일반인은 인덱스 투자로도 충분하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읽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또 데이터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맞아요. 네. 존 보글. 그러면은 한국 주식으로는 잘 안 될까요? 저는 한국 주식이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한국 주식이 아쉬운 게 항상 공급과 수요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시장에 있는 그 주식 수가 일정하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장 참여자분들이 아무래도 단타를 많이 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또 잘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좀 항상 박스피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시장도 좀 작고. 네, 맞아요. 2%밖에 안 되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게 좀 있죠. 네. 퇴직연금으로 네. 일정 부분 계속해서 주식 투자되는 그런 네. 부분도 있다고. 네, 맞아요. 그죠. 회사에서도 지원해주고 되게 확실히 그런 쪽으로는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네.
와, 진짜 또 되게 기대가 되네요. 또누님께서 네. 한 10년 후, 20년 후, 네. 30년 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네. 어떻게 되셨을지 열심히 이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네. 있으실지. 이게 제가 나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네.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게 오래 걸리거든요. 이건 투자 방법이. 그래서 제가 몸소 계속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그거 하시면은 네. 대박이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네. 유지하는 분도 많이 없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이 한국적인 분위기에서. 네. 그러면은 네. 또 젊은 나이고 이러시니까 네. 암호화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수익률 막 10배, 100배. 네. 이런 거는 혹시 뭐 안 하세요? 근데 저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되게 저도 좀 아이러니인 게 저는 S&P를 고수하면서 또 그런 미래 산업에 대한 그 관심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일정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미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주식 비중과 비교했을 때는 네. 뭐 몇 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적죠. 그냥 는 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250만 원. 네, 궁금해서 산 거죠. 네, 어떻게 되나? 그 또누님이 좀 원래 좀 네. 보수적이신 건 아니죠? 아니요. 저도 되게 충동적이고 그때 600만 원 이런 것처럼 처음에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겠다고 호언잠 당했거든요. 트레이딩으로 1,000만 원 벌겠다. 그래서 하루에 막 60만 원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제가 되게 원래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맞으면서 배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대로 맞았었죠 옛날에. 네. 야,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요즘 투자라는 책도 쓰신 건데 네. 이게 참 제목이 네.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요즘 투자라고 하면 뭔가 네. 되게 그 트레이딩 이게 뭔가 최첨단 이런 투자 비법 이런 걸 통해서 네. 높은 수익률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알파를 달성하려고 하고 이런 건데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장 평균에 네. 조금 이렇게 의지해서 가는 투자법이잖아요. 좀 반어적으로 표현을. 반어적으로 투자한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네. 진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20대신가요? 이제 31입니다. 31 되셨어요. 네. 그럼 이제 거의 30대 초반에 되셨는데 네. 그래도 뭐 2030 세대잖아요. 근데 네. 2030 세대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미래를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좀 많다고 하잖아요. 네. 자산 격차도 이루어지고. 네. 어떻게 이런 방식을 좀 고수해서라도 네. 희망이 있고 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될 수 있다고. 왜냐면은 지금은 유튜브가 엄청 발전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저축 시작할 때는 이 정도로 발전이 안 됐어요. 인플루언서라는 개념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첫 월급이 14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깨뽕이 확 올라가가지고 나 140 번다. 이런 뭔가 자랑스러운 게 있었어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100만 원 저축하는 거 보고 와, 나 너무 대단한 것 같다. 근데 요새는 아무래도 좀 대단하신 분들이 노출이 많이 되고 또 미디어에서도 너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못하는 거 아닌가?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근데 일단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경제적 자유의 기준은 결국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삶이 윤택하다는 거는 뭐 100억 있어서 윤택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5억 있는 사람이 윤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자꾸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진부한 말인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되게 지금 이제 저축 시작한 지는 8년 됐어요. 엄청 아꼈거든요, 처음에. 진짜 엄청 아꼈어요. 투자도 엄청 열심히 하고 단기간에 절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진부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네. 이거를 실천하는 거는 또 다른 네.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지만 네. 돌이켜보면 주변 환경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루에도 진짜 수십 개, 수백 개의 뉴스가 내 귀로 흘러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 흔들린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수를 하세요? 뭐 비결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이것도 되게 진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그런 책 말고요. 그런 뭐 요새 유행하는 자기계발 서적 말고 그냥 고전 투자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사업으로 성공하는 거. 두 번째는 저축과 투자를 열심히 해서 느리더라도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 저는 그걸 완전히 믿거든요. 캠피셔 그 투자자분이 한 말인데 첫 번째가 힘들면 두 번째를 일단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축과 투자를 열심히 해서 느리더라도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거. 절대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지금 저도 사실 부자는 아니고 근데 열심히 저축과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래에 비해서 좀 안정적인 상황이 된 거지. 저도 처음에는 좀 적었어요. 돈이 되게 적었어요. 제 이제 여자친구랑
제가 오래 만났는데 그런 과정을 다 봤거든요. 1,000만 원 모았을 때, 2,000만 원 모았을 때, 3,000만 원 모았을 때. 근데 저는 항상 그때 행복했어요. 나 이 정도 모았다가 대단하지 않냐. 근데 요새는 좀 제 또래 친구들이 그런 게 많이 좀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3,000만 원 모았는데 대단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좀 좌절감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어쩌면 진짜 내년에 올 수도 있고요. 기회는 항상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게요. 이게 뭐 3,000만 원이라고 해도 어차피 그 3,000만 원 생겼을 때 네. 이걸 어차피 S&P 500으로 자산을 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불리는 거죠. 그렇죠. 재미없어 보여도 그게 오래 시간이 걸려도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방법으로. 네. 그 캠피셔 네. 책 외에 또 좀 인상 깊게 읽은 책들 뭐 있어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캠피셔 책을 제일 좋아하는데 역발상 투자자랑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그 두 개 책을 제일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막 저축과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부자들의 생각법 그 책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어떤 분이 쓰신 거죠? 그건 이제 한오백이라고 독일의 네, 경제학자분이 쓴 책인데 거기는 이제 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와 또 투자를 할 때 심리적으로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책은 처음에 어떻게 좀 접하게 되셨어요? 제가 한번 꽂혀가지고 그냥 서점에 있는 투자책을 다 읽었거든요. 네, 진짜 거기서 이제 제가 확 와닿는 거를 읽은 거죠. 네. 그 600만 원 읽고 나서인가요? 아니요, 그 전부터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600만 원 읽은 건 더 꽂히셨군요. 그 다음에. 네, 그 트레이딩 책을 하나 봤는데 너무 와닿아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야,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요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이 영상을 딱 듣고 와 진짜 그래 맞아.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잘 안 됐고 또 또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또누님을 이제 더 앞서간 그 전설의 투자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S&P 500.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야 월 300 정도 버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소비를 어떻게 하고 저축을 어떻게 하고 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요? 일단은 저는 저축이 없으면 어떤 투자를 해도 이 늘어나는 속도는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축의 습관을 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꾸준히 저축하는 거.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회사 들어가시는 분들은 힘드시더라도 아직 결혼하기 멀었으니까 책임질 게 없으니까 월 최대한 생활비를 줄여서 최대한 저축률을 높이고 투자 서적을 좀 읽어보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그런 다음에 하나씩 일단은 소액으로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천천히 절대 급하게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되는 게 이제 대부분 잘 안 돼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뻔한 얘기로 들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축을 열심히 해서 뭐 인덱스 투자해라 되게 뻔해 보이잖아요. 그런 거를 일단 기반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 정도 해야 돼요? 일단은 근데 되게 애매한 게 이게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방법을 고수하기 힘들어요. 좀 약몰이 당하듯이 이렇게 투자하고 저렇게 투자하고 좀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일단은 연금저축 펀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ISA 계좌도 있어요. 그 두 개를 만들고요. 타이거 S&P 500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걸 매달 꾸준히 사세요. 네. 일단은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적금하듯이 넣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액공제. 네, 세액공제 받으면서. 그 세액공제 이상 그게 하나로 하면 700인가 그렇잖아요. 그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요? 연금저축 펀드는 400이고 이제 IRP까지 하면은 700만 원까지 됩니다. 700만 원. 네. 그럼 그 700만 원을 우선 채우는 거예요? 네. 네. 그건 기본적으로 채우고. 근데 IRP는 굳이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초년생 분들은 연금저축까지만 400까지만. 400까지만? 네. 막 1800까지 목표를 채울 필요 없어요. 이제 그게 내 집 마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게 주식 투자를 좋아하지만 집 마련이 우선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장소가 주는 안정감, 그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가
400만 원 이상 금액 넣었을 때는 중도 인출에도 불이익이 없어요. 1,800을 넣어도 1,400은 그쵸. 빼도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일단 연금저축 펀드에 최대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내가 뭐 결혼을 한다던가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목돈이 필요하다. 그때 연금저축 펀드에서 중도 인출을 하는 거죠. 그 원금, 네, 세공제 안 받는 네네. 금액만큼만. 그 일반 계좌로 할 경우 양도세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일반 계좌로 하면 양도세 손해를 보나요? 네, 일반 계좌로 하면 일부 그 기타형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한국 주식으로 하면 없는데. 네네네. 미국 그래서. 주식이나 이런 거 하기도 양도세를 내니까. 그럼 되게 좋네요, 진짜. 연금저축 그 계좌에서 하면 원금 그냥 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일단 난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 연금저축 펀드에 일단 1,800을 넣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다음에 그냥 소액으로 400만 원으로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그 추가금만 인출해가지고 쓰면 되니까. 네. 좋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사회 초년생 분들이 좀 남자분들이 한 27 군대 갔다 와서 시작한다고 하고 여성분들은 조금 한두 살 더 어린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그 소비는 3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잡으면 좋아요? 소비요?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제가 볼 때는 그냥 60, 70 정도? 이제 부모님이랑 산다면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기준으로 한 60, 70으로 최대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막 말이 안 된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게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80%는 저축하는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와, 80%? 네, 힘들어도. 네, 그 관과장님이라고 아시죠? 그분도 진짜 잘들 하시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커져서 이게 투자 아무리 잘해도요 저축이 안 받쳐주면 이게 안 늘어나요, 돈이. 네. 와,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러면 주거비를 좀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한 300에서 한 100 정도를 소비로 하는 거예요. 그럼 200인데 그럼 200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200 그냥 연금저축 펀드에 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약간 아까 그 현금 비중 좀 둔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금 비중 좀 빼고. 네. 그럼 뭐 100만 원만 투자를 하고 100만 원은 현금으로 냅둔다는 거. 이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네. 그거는 좀 개인의 사정에 맞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해 나가는 거네요. 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죠. 네. 엄청 심플하게 그렇게 해서 S&P 500을 계속 사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신혼특공 요즘에 또 이렇게 기회가 많아지니까 뭐 신혼특공이라든지 뭐 청년 그런 것 계속 기회를 찾아서 내 집 마련하면 되는 거고. 네, 맞아요. 되게 좋네요. 네. 저는 주식 창을 많이 안 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보고요. 제가 살 때만 관심 갖고 거의 안 들어가요. 심지어 그 비밀번호 까먹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 주가창을 자주 보면은 안 좋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그러면은 미디어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충동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팔아버린다던가. 차라리 그냥 한 달에 한 30분 정도만 투자에 관심을 갖고 나머지 시간에는 좀 자기 개발에 좀 힘을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저는 투자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데 사람마다 저는 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투자에 능력이 없는데 거기에만 너무 관심을 쏟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부동산과 이 주식이라는 투자는 50년, 100년 전에도 있었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블로그나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내가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덱스 투자에 기본적으로 인덱스 투자를 깔고 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하네요. 이게 보통 투자로 보면 어떻게 하면 그 플러스 알파를 만들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수익률 높은 종목을 고를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냥 S&P 500으로 좀 편하게 가고 자기개발 자신의 강점을 키우라고 하니까요. 이게 그 한국 자본주의 연구소 거기서 나온 데이터인데 개인 투자자들 성과가 코로나 이후 되게 강세장이었잖아요.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시장 평균은 그 고사하고 마이너스 수익률. 그것만 봐도 다수가 실패했다는 건데, 거기에다 너무 시간을 쏟는 건 안 좋지 않을까요? 또 잦은 매매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네. 왜냐면은. 보면 또 사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 고수가 되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누님은 막 유튜브에 엄청 채널들 많잖아요. 막 그런 거 안 보세요?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좀 가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가 인터뷰하는 거 그런 거는 봅니다. 혹시 좋아하는 투자자 공개 가능합니까? 좋아하는 투자자요? 네. 그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캠피셔 되게 좋아하고요. 캠피셔. 네. 나머지는 제가 잘 안 봐가지고 잘 안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캠피셔 분도 그 코로나 장세 때 굉장히 강세론자로 네, 맞습니다. 주장하시고 되게 미래를 낙관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 캠피셔 이분이 워런 버핏을 좀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좀 그분들끼리도 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 좋은 것만 취하고 저는 개별주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만 취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근데 또 그 캠피셔 아버님이 되게 유명한 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필립 피셔 대단한 분이시죠. 그 캠피셔 분의 책도 한번 또누님의 책과 함께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항상 제가 추천드려요. 나중에 책 한 권 더 쓰셔서 약간 그 컨셉을 한국의 캠피셔 이런 느낌으로 그럴까요? 한번 책을 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유튜브 채널명을 캠피셔 뭐 이렇게 비슷하게 바꿔도 좋을 것 같고. 네, 괜찮네요. 또누보단 나을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이제 바꾸기는 너무 늦어가지고 큰일 났네요. 그러면 좀 한 가지 좀 더 궁금해진 게 그 부동산 투자 이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부동산 공부 좀 해보고는 싶은데 이게 사람마다 또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부동산은 또 임장 또 너무 많더라고요. 해야 될 게. 주식 투자는 너무 편한데 그래서 공부는 해보고 싶은데 이제 좀 초심자의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는 합니다. 부동산도.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주식 이렇게까지 다 다루면 또 굉장히 강력한 이게 양손잡이가 되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얘기 아까 그 길을 가다가 그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 부동산을 어떻게 구매하게 됐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구매를 하신 거예요? 제가 자주 놀러 가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쇼핑몰 같은 데였는데 거기에 이제 건물 하나 짓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오피스텔도 판대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오피스텔이니까 싸구나. 그냥 샀어요. 근데 그냥 산 게 생각 없이 산 건 아닌 게 거기 이제 사람들이 되게 유동인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 진짜 좋겠다. 앞에 홈플러스 있고 뭐 뒤에는 쇼핑몰 있고 내가 봐도 나 여기서 너무 살고 싶다. 이 마음이 강했거든요. 그 마음에 샀거든요. 별로 안 비쌌어요, 근데? 네, 그때는 쌌습니다. 오피스텔이라서. 그게 몇 년 전쯤 되는 거죠? 2018년도에 제가 계약을 했으니까. 운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 눈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눈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내 입장에서도 여긴 좋은 곳 같다. 그 기준으로 그냥 샀는데 그래도 잘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과감하게 사셨네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땐 7천만 원의 계약금. 7천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오피스텔이라서 또 이게 오피스텔은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그 7천만 원이 말이 7천만 원이지 그 집을 안 사 보신 분들은 보면 요즘에도 보면은 막 2천만 원, 3천만 원 갭 요 정도만 나도 지방이 서울은 안 되니까 너무 갭이 커져서 지방에 사려고 해도 그 2천만 원, 3천만 원 이것도 벌벌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막 대출도 끼고 이러면. 근데 그런 게 없으셨어요? 그게 돈을 많이 모으니까 선택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막 부동산 사야지, 뭘 사야지 이거보다 꾸준히 저축해서 내가 얼마까지 모아야지 이게 있어가지고 모아놓고 고르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샀습니다. 그러면은 오피스텔 말고 아파트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금액이라서. 2018년도에? 네. 그때는 제가 제가 그건 있었어요. 살기 좋은 곳을 꼭 사야겠다. 내가 봐도 여기 너무 좋다. 이런 데를 사고 싶었는데 그 기준에 맞는 아파트는 없었어서 그냥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네. 그렇구나. 예. 되게 부동산도 잘 구매하시고 주식 투자도 굉장히 정석적으로 하고 계시고 앞으로 진짜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답이 되고 시간이 내 편이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불안한 게 없네요. 네, 불안한 게 없어요. 지금 이게 좀 쌓아놓으니까 더 안정적이 됐어요. 처음에만 좀 이게 맞나 이거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맞구나가 됩니다. 이게 또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게 이제 좀 인생을 좀 많이 사시고 뭐 40, 50 되셔가지고 이런 분들의 입이 아니라 이렇게 좀 젊은 나이에 있는 저자분을 통해서 들으니까 또 느낌이 되게 새롭네요. 그러면 혹시 그 자산 가운데서 이제 그러면은 아까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거 살 때는 좀 대출을 받으셨다 했잖아요. 이 대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시는지. 아, 대출이요? 네. 저는 그 대출이 무리하지만 않으면 대출 받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결국은 저축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대출이. 미리 그 가치 있는 거를 사서 갚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축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대출이 2억이에요. 그 2억을 갚잖아요, 제가. 근데 3억 모으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만 않으면 전 대출은 괜찮다. 네. 그럼 그 대출을 갚아가시나요? 아니면 대출은 두고 이자만 갚아가시나요? 지금은 이자만 갚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대출을 이용하시는 거군요. 네, 이자가 얼마 안 돼서. 저리고. 네. 그러니까요. 그 대출을 확실히 좀 요즘에는 그게 대출을 좀 잘 사용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너무 또 무리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피스텔 구매를 하면 그 청약의 기회는 생기는 건가요? 그대로 남아 있는 건가요? 청약은 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되게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쫀누님은 이렇게 정석적으로 이제 자기 개발 또 본업 또 투자 이렇게 다 잘 병행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투자 당연히 주식 투자는 이 방식대로 계속 할 거고요. 거의 신경 쓸 게 없어요. 이거는 자동화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지금 MZ세대와 비슷한 고민을 해요. 저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저는 마지막에 최종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래 걸리겠지만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찾은 건데 아직 그 현실적인 여건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에 아니면 찾아가는 중인 거예요? 아직도 찾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수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소득이 발생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찾았다 쳤을 때 더 큰 좀 이렇게 뭘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올해 이제 제 여자친구랑 같이 요식업 사업을 하는데 이걸 개인 브랜드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성공시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요식업은 분야가 뭐예요? 덮밥집입니다. 나중에 한번. 나중에 오픈을 한 거예요 지금? 지금은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고요. 10월에 저희 걸로 오픈할 거예요. 아, 새로 바꿔서. 네네네. 와, 그렇구나. 제2의 또 백종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굉장히 정석적으로 또 잘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러면 그 거의 뭐 끝으로 뭐 책에서 그 어떤 책의 내용이 좀 담겨 있고 어떤 분들이 좀 읽으시고 어떤 걸 좀 느끼면 좋으실지 이런 거 한번 짚어주세요. 제 책은 사실 이 방법론적인 게 많이 안 나오고요. 결국은 왜냐하면 저는 인덱스 투자는 정말 단순하기 때문에 할 말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막 저축에 관심 갖고 이제 막 투자에 관심 갖는 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돈을 모아야 되고 어떤 마인드로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똠누님 만나서 한 가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구체적인 투자법 초반에 좀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2021년을 생각하면 이게 그 S&P를 계속 월 적립식으로 사간다 해도 뭔가 이렇게 좀 그렇거든요. 왜냐면 계속 우상향을 하니까. 근데 아까 그 마이너스 16.3% 역사적 통계의 수치를 얘기해 주시면서 한 마이너스 10% 여기 때 좀 더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간다. 이런 약간 변칙적인 S&P 500 투자. 이런 걸 못 들어봤던 적립식은 들어보셨는데. 적립식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적립식도 이게 너무 우상향하니까 계속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별로란 말이에요. 맞아요. 뭔가 기분상. 그렇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계속 같은 금액으로 하니 조금 뭔가 이렇게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의심 들죠. 이게 맞나? 이런 생각.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락할 때 확 넣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저의 그런 궁금증이나 해소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좀 충족시켜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정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셨는데 그 투자법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이런 게 또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몰두해도 결론적으로는 다 실패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주식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다수가 실패했다는 점을 우리가 보면은 이 인덱스 투자를 그냥 메인으로 가져가고 진짜 내가 잘하는 거를 찾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진지하게 내 지금 투자 방식이 맞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한 가지 또 인상 깊었던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그 아까 왜 S&P 500이냐, 네. MDD 그 심리적으로 네. 견딜 수 있는 폭. 네. 그게 이제 S&P 500이 다른 것보다 작다는 거. 네, 많이 그래서 작죠.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떤누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 투자의 저자이신 떤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